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편한 세상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불편한 진실 함께 알아야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불편한 세상에서 따뜻한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40회를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62살 미숙은 상상도 못한 문장 앞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나의 불륜 상대는 처형 강순희입니다. 남편이 상간녀가 다름 아닌 친언니였던 겁니다. 그것도 40년간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피부치가요.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80억 재산이 이미 전부 언니에게 넘어가 있었고 미숙에게 남은 건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이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 미숙. 그런데 조사를 할수록 더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남편은 정말 심장마비로 죽은 걸까요? 언니는 왜 40년을 기다렸던 걸까요? 평생을 속고 살았던 여자의 처절한 추적, 과연 이 비극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미숙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죠? 남편의 불륜 상대가 언니라고요? 40년을 넘게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믿어왔던 친언니가요? 아들 준혁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따졌고 딸 수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언장에 이름이 적힌 당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순이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놀라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미숙은 멍하니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세상에서 유일한 혈육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언니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이 막혀서 숨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불과 3일 전 새벽이었습니다. 미숙은 옆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신음소리에 눈을 떴어요. 남편 창호가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미숙이 다급하게 불을 켜고 남편을 흔들었지만 창호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어요. 창호는 태양건설이라는 중견건설회사의 대표였거든요. 사업 관계자들과 지인들, 친척들까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미숙은 상주석에 앉아 인사를 받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미숙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언니 순이였어요. 순이는 물을 건네주고 등을 쓰다듬어주며 동생을 챙겼습니다. 미숙은 그런 언니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래,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평생 의지할 사람은 언니밖에 없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순이가 창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던 순간 미숙은 분명히 봤습니다. 언니의 입가에 스치듯 지나간 희미한 미소를요. 그때는 슬픔에 겨워 나오는 웃음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가족들이 미숙의 집에 모였어요. 고문 변호사 최동건이 유언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미숙은 아들 준혁, 딸 수빈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이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은 평범한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미숙은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니까 가족들에게 잘 나눠주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불륜, 언니, 40년.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이를 바라봤어요.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혁이 이모를 향해 소리쳤지만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기 직전 순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순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영정을 바라보며 지었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미숙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뒤에 뭔가 더 큰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가 사라지고 나서야 미숙은 정신을 차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40년을 믿어온 언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과 딸이 양옆에서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미숙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왜? 대체 왜? 언니가 왜 내 남편과? 언제부터였던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미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요. 유언장 공개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어요. 밥도 먹지 못했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유언장을 읽던 변호사의 목소리.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린 언니의 뒷모습. 그리고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지었던 그 미소. 그 장면들이 악몽처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들 준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뭐라도 드시라고, 이러시면 몸 상한다고 애원했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딸 수빈도 걱정이 됐는지 매일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수빈의 말은 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이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혁이 급하게 미숙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다급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몸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려고 서류를 검토했는데 이상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혁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 주식, 부동산이 80억 정도 됐는데 그게 거의 다 이모 명의로 넘어가 있다는 거였어요. 3년 전부터 조금씩 이전됐고 예금도 주식도 심지어 아버지 회사 지분까지 전부요. 미숙에게 남은 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80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어요. 그 돈이 전부 언니에게 넘어갔다고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남편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어요. 분명 창호의 글씨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 직접 한 걸까요? 언니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아내에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숙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신감과 슬픔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게 이거란 말이에요? 미숙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이 어디 가시냐고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니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숙은 택시를 타고 순이의 집으로 향했어요. 순이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독신이었지만 꽤 여유롭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한 미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40년 넘게 언니 집에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이런 마음으로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숙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인터폰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이라고 밝히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미숙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이요. 미숙은 언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고 물었어요. 언니, 왜 그랬어? 돈은 왜 가져간 거야?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80억이나 되는 돈을 왜 언니 거로 만들어 놓은 거냐고.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네가 뭘 알아? 미숙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40년을 뭘 안다는 건지 뭘 모른다는 건지. 무슨 소리야, 그게. 미숙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뒤로 물러서며 문을 닫으려 했어요. 미숙이 문을 잡으려 했지만 순이가 더 빨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순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돌아가, 미숙아. 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은 닫힌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미숙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언니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을 내가 뭘 알아? 대체 무슨 뜻일까요? 언니는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건가요? 한참 후에야 미숙은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딸 수빈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받고 왔다고 했어요. 엄마가 이모 집에 갔다는 말을 듣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미숙은 힘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수빈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이모가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모는 자신에게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사람이었다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이모가 옆에 있었다고 했어요. 미숙은 딸의 말에 가슴이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순이는 수빈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수빈이 어릴 때 아프면 밤새 간호해주고 학교 행사 때마다 와주고 의대 입시 때는 학원비까지 대줬습니다. 미숙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챙기느라 딸에게 소홀할 때 그 빈자리를 채워준 건 언니였어요. 미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이모 편을 드는 게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습니다. 수빈아, 엄마도 오해이길 바라. 정말로. 미숙이 힘없이 말했어요. 근데 재산이 전부 이모 명의로 넘어가 있어. 80억이나 되는 돈이.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빈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모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했어요. 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과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창호가 살아있을 때 자주 쓰던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남편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미숙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재산을 넘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서류 뭉치, 오래된 명함, 메모장.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미숙은 실망하며 마지막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뭔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였어요. 미숙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이에게.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접힌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 2줄이었어요. 순이야, 이제 다 끝내자. 미숙에게 말하겠다.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끝내자고? 뭘 끝내겠다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말하겠다는 건 뭘 말하겠다는 거야? 미숙은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편지는 보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
아니, 보내기 전에 죽어버린 건가요? 미숙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정말 심장마비로 죽은 걸까요? 그날 밤 미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편지를 수십 번은 다시 읽었어요. 단 2줄뿐인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끝내자는 건 뭘 끝내겠다는 걸까요? 나한테 말하겠다는 건 또 뭘 말하겠다는 거예요? 불륜 사실을 고백하려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미숙은 피곤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침이 되자 미숙은 씻지도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걷다 보니 동네 시장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시장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익숙하고 정겨운 풍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미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장 한쪽에서 누군가를 봤어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이네 집에서 오래 일한 가사도우미 말순이었어요. 미숙은 반사적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숙이 부르자 말순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숙을 본 순간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말순이 황급히 몸을 돌려 피하려 했어요. 미숙이 재빨리 다가가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순이 움찔하며 멈춰 섰어요. 미숙을 바라보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고 그냥 장 보러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게 분명했어요. 미숙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집에서 15년이나 일했으니까 뭔가 알고 있는 거 없냐고 물었어요. 말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말순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저 좀 놔주세요. 말순이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어요.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알고 있어요.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말순의 눈에 가득했던 두려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강제로 입을 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니에게 직접 물어봤자 대답해주지 않을 거예요. 말순도 입을 열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숙은 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자신과 창호가 결혼한 게 40년 전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숙은 아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창호의 대학 시절 친구들 중에 아직 연락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결혼식 앨범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을 찾아냈어요. 창호의 대학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태식.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호가 살아있을 때 가끔 연락했던 친구였어요. 몇 년 전 환갑잔치에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숙은 수소문 끝에 태식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 외곽의 한 찻집에서 태식을 만났어요. 태식은 6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해 보였습니다. 다만 미숙을 보는 눈빛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무슨 일로 찾으셨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남편과 언니 강순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냐고요. 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갑자기 왜 그걸 물으시냐고 되물었습니다. 미숙은 남편 유원장에 언니 이름이 있었다고, 불륜 상대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어요. 태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셨군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식도 두 사람 사이를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근 일은 몰랐지만 옛날 일은 안다고 했어요. 미숙이 다그치자 태식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창호랑 순희 씨, 그 두 사람이 대학 때 사귀었다고요. 미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미숙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자 태식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창호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그 두 사람이 한때는 정말 진지했는데 헤어졌다고 했어요.
미숙이 왜 헤어졌냐고 물었습니다. 태식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를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라고 지금 와서 뭘 어쩌겠냐고 했어요. 미숙이 제발 알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40년을 속고 산 거니까 자신에게도 알 권리가 있지 않냐고요. 태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호 부모님이 반대하셨다고 했어요. 순희 씨 집안이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이 완전히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창호가 결국 부모님 말을 들었고 순희 씨를 떠났다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미숙을 만난 거라고 했어요. 선 봐서요. 미숙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창호의 만남. 선을 봐서 만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언니와 사귀었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이 자신과 결혼할 때 언니가 전 여자친구였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가 쪽 가족으로 순희 씨가 왔을 때요. 미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태식은 이미 식장에 하객들이 다 와 있었으니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호는 순희 씨랑 끝난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미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자신의 결혼식 날. 남편은 언니를 보고 뭘 느꼈을까요? 그리고 언니는요?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자신도 모른다고 옛날 일이라고 했어요. 태식이 떠나고 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몰랐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은 다시 서재로 향했어요. 오래된 앨범을 찾아서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창호의 사진들. 대학 시절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창호와 함께 찍은 여자. 웃고 있는 젊은 남녀였어요.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40년 전의 언니였어요.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영원히 함께.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언니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작지만 분명한 반지였습니다. 약혼 반지처럼 보였어요. 사진 아래쪽에 날짜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날짜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창호와 결혼하기 1년 전이었거든요.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언니의 표정. 40년간 언니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미소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미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남편의 죽음 뒤에는 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사진을 발견한 이후로 미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사진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들 준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뭐라도 드시라고, 이러시면 정말 쓰러지신다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조차 없었어요. 딸 수빈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빈은 여전히 이모 편이었어요. 옛날에 이모랑 아빠가 사귀었다고 해서 지금 불륜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미숙은 딸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있고 싶다고 제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수빈은 안타까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삶의 의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진실을 알고 나니 더 힘들었어요. 차라리 모르고 죽는 게 나았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혁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큰일이 났다고 했어요. 미숙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가 회사에 나타났다고요. 이사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최대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이가 회사에 왜 나타난 거냐고 물었어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지분 대부분이 이모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최대 주주라서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거라고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러다 자기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언니가 재산만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평생 일군 회사, 아들이 이어받아야 할 회사, 그것마저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미숙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혁에게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요. 준혁은 이미 연락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모가 최대 주주인 게 맞아서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가 몰랐던 거라고, 다 같이 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빈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요? 미숙이 딸을 바라봤어요. 수빈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아버지 사망진단서를 다시 봤다고 했어요. 수빈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의사로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수빈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급성 심부전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상하다고요. 아버지는 원래 심장이 건강하셨다고 했어요. 건강검진 기록을 1년 전, 2년 전, 3년 전까지 다 찾아봤는데 심장 관련 수치가 전부 정상이었다고요. 부정맥도 없고 심근경색 위험도도 낮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급성 심부전으로 죽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요.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수빈이 말을 멈췄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미숙이 다그쳤습니다.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외부 요인이 있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물이요. 심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 말을 이었어요. 자신도 확신은 못한다고, 그래서 독성학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디곡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원래는 심장 치료에 쓰이는 약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건강한 사람이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모발이나 손톱에서 성분 검출이 가능하다고, 국과수에 의뢰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이모를 의심하는 거냐고요. 수빈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기도 믿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이모가 자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상하지 않냐고요. 아빠가 갑자기 죽은 게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만약에 정말 누가 아빠를 죽인 거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미숙은 딸을 끌어안았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미숙은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사건을 맡았던 형사 오진우였어요. 형사는 처음엔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걸로 결론이 났다고 했어요. 미숙이 수빈이 정리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원래 심장이 건강했다고 건강검진 기록을 보라고 했어요. 심장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심부전으로 죽은 거라고요. 오 형사가 자료를 훑어봤어요.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숙이 말을 이었어요. 남편 재산이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다고, 80억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요. 오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80억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언니한테라고, 남편이 불륜관계였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 형사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재산 이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보험살인 같은 경우랑 비슷한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미숙이 재수사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오 형사가 일단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국과수에 샘플 의뢰하는 건 가능하다고요. 남편 모발이나 손톱 샘플이 있냐고 물었어요. 미숙은 남편 유품 중에 빗이 있다고 머리카락이 좀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숙은 남편의 유품을 뒤졌어요. 창호가 쓰던 빗을 찾아냈습니다. 빗살 사이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끼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한번 오시라고요. 미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들 준혁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오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가 입을 열었어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남편 모발에서 디곡신 계열 물질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이 성분은 한두 번 복용해서 축적되는 게 아니라고요. 장기간 최소 2, 3년은 꾸준히 투여해야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형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3년에 걸쳐서 천천히 독을 먹인 겁니다. 이건 타살이에요. 미숙의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숙의 눈앞에 순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이가 해다 준 음식들, 건강에 좋다며 챙겨다 준 반찬들, 삼계탕, 된장찌개, 떡갈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꼬박꼬박 가져다 줬습니다. 자신은 고마워했어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하면서요. 그런데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남편을 천천히 죽인 거였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준혁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미숙은 가슴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어요. 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누가 했는지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수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한 거라는 걸요. 미숙의 머릿속에 순이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었던 그 미소. 유언장 공개 후 돌아보며 지었던 그 미소. 그건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국과수 결과가 나온 후 오 형사는 정식으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독살 정황이 확인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미숙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남편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순이가 경찰서에 소환됐어요. 참고인 자격이었습니다. 미숙은 경찰서 밖에서 기다렸어요. 순이가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보고 싶었거든요. 검은 선글라스를 쓴 순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옆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순이는 미숙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미숙은 그 시간 동안 경찰서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순이가 나왔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기자들이 몇 명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이 났는지 취재를 온 거였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동생 남편 독살 의혹에 대해 한 말씀해달라고 재산 80억을 빼돌렸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순이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이건 재산 문제로 인한 가족 내 분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요. 순이가 차에 타기 전 잠깐 미숙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그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뉴스를 켰는데 미숙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재벌 회장 미망인, 재산 노리고 언니 모함? 기사 제목이 그랬습니다. 미숙은 눈을 의심했어요.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생이 남편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언니를 살인범으로 몰고 있다. 언니는 평생 독신으로 동생 가정을 헌신적으로 도왔다. 탐욕스러운 동생에게 희생당하는 언니의 눈물. 기사에는 순이의 인터뷰까지 실려 있었어요.
동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자신은 평생 미숙이네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자마자 자신을 살인범으로 몬다고요. 순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인터뷰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요. 미숙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빨개졌어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지인들.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언니가 정말 불쌍하더라고, 내가 왜 그러는 거냐고요. 사람들은 뉴스만 보고 미숙을 욕했어요. 순이가 언론을 이용해서 여론을 뒤집어버린 거였습니다. 아들 준혁이 달려왔어요. 기사 보셨냐고, 이모가 완전히 판을 뒤집으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도 반박 기사를 내야 한다고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언니 계획에 말려드는 거라고, 싸움을 언론으로 끌고 가면 우리가 불리하다고 했어요. 준혁이 그럼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이 대답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확실한 증거를요. 미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순이는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변호사까지 붙었으니까요. 확실한 증인이나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순이네 집에서 15년이나 일한 가사 도우미. 시장에서 마주쳤을 때 두려움에 떨던 그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뭔가 알고 있어요. 미숙은 말순의 집을 수소문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며칠 만에 주소를 알아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미숙은 말순의 집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조금 열렸어요. 안쪽에서 말순이 불안한 눈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미숙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남편이 독살당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독살이라는 말에 움찔했습니다. 미숙이 물었어요. 3년 동안 누군가 남편한테 독을 먹인 거라고, 말순 씨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지 않냐고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는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문을 닫으려 했어요. 미숙이 재빨리 문틈에 발을 넣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년을 속고 살았다고, 남편한테도 언니한테도요. 그리고 남편은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요. 좁은 거실이었어요. 미숙과 말순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본 게 있다고요. 5년쯤 전이었다고 했어요. 사모님이 음식에 뭔가를 넣는 걸 봤다고요.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뭘 넣었냐고 물었어요. 알약 같은 거였다고, 빻아서 가루로 만든 걸 음식에 섞더라고 했습니다. 말순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한테 들키셨는데 사모님이 남편 약이라고 했다고요. 몸에 좋은 건데 직접 먹으면 안 먹으려고 해서 몰래 넣는 거라고요. 미숙이 물었어요. 그걸 믿었냐고요.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믿었다고, 사모님이 왜 거짓말을 하시겠냐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사장님 돌아가시고 뉴스에서 독살 얘기 나오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했어요. 미숙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찰에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말순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무서운 거냐고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모님이 자신한테 협박하셨다고요.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아들 취업 방해하겠다고 했다고요. 입 열면 가만 안 두겠다고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이가 이 착한 사람까지 협박했던 거예요. 진실을 숨기려고요. 미숙이 말순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아들 취업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발 용기 내달라고, 이건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말순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증언하겠다고요. 다음 날 말순은 경찰서에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오 형사는 말순의 증언을 토대로 순이의 약품 구매 이력을 추적했어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디곡신 성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식품을 수년간 구매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배송 기록도 확보했어요. 최 변호사도 움직였습니다. 재산 이전 서류의 위조 감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창호의 서명 3건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어요. 순이가 서류를 조작해서 30억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아들 준혁은 회사 보안팀의 요청에서 오래된 CCTV 기록을 확보했어요. 아버지 서재에 순이가 몰래 들어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뒤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증거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오 형사는 확신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순이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숙은 순이가 체포되는 장면을 직접 봤어요. 경찰차가 순이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수갑을 찬 순이가 경찰에게 끌려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무너지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경찰차에 타기 직전 순이가 미숙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미숙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40년 전부터 네가 빼앗은 내 인생을. 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가 실려가는 걸 바라보며 미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분명 이긴 건데 왜 이렇게 찜찜할까요? 순이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직 미숙은 몰랐습니다. 순이가 체포된 후 미숙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범인이 잡혔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순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미숙은 자신이 언니에게서 뭔가를 빼앗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평생 언니에게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언니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요. 하지만 순이의 그 눈빛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증오와 원망이 가득한 눈. 그 눈빛 속에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결심했어요. 직접 순이를 만나서 물어보기로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지, 그리고 왜 창호를 죽였는지. 구치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 면회가 허가됐어요. 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순이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에 단정하게 차려입던 언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눈빛은 여전했어요. 차갑고 담담하고 어딘가 비웃는 것 같은. 미숙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냐고, 왜 창호를 죽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숙이 다시 물었어요. 재산 때문이냐고, 80억이 그렇게 탐이 났냐고요. 아니면 창호를 사랑해서 그런 거냐고, 자기 남편을 빼앗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요. 순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어요. 네가 뭘 안다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40년을 코앞에서 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더니 아직도 모르겠어? 미숙이 유리창 가까이 다가섰어요. 그러니까 말해달라고, 자기가 뭘 모르는 건지요.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이가 한참 동안 미숙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분노도 비웃음도 아닌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냐고. 알면 네 인생이 무너질 텐데요. 미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싶다고. 이미 충분히 무너졌다고요. 더 무너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미숙과 결혼하기 전에 자신과 약혼한 사이였다고요.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말을 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였다고. 창호가 먼저 프러포즈했다고요. 영원히 함께하자고,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고요. 자신은 믿었다고, 진심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언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이가 계속했어요. 그때 창호가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창호 부모님이 좋게 생각하시지 않았다고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고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거냐고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또 창호는 부모님의 권유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요. 자신한테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고는 떠났다고 했어요. 미숙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순이가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1년 후 창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선 봐서 만난 여자랑요. 순이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근데 그게 누군 줄 아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동생이더라고요. 미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결혼식 날 언니의 표정이 이상했는지, 왜 평생 결혼을 안 했는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잘해주면서도 어딘가 거리가 느껴졌는지.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결혼식 날 미숙 옆에 서 있는 창호를 봤다고 했습니다. 1년 전에 자신한테 영원히 함께하자고 했던 그 남자가 자기 동생이랑 결혼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알았다고 자기 인생은 끝났다는 걸요. 미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은 정말 몰랐다고, 두 사람이 사귀었다는 것도 약혼했다는 것도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미숙이 모른다는 거요. 창호가 숨겼으니까요. 미숙이 물었어요. 그래도 언니가 말해줬어야 하지 않냐고,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순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겠냐고, 이미 결혼식 날이었는데요. 하객들 다 와 있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신랑이 자기 전 약혼자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고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의 말이 맞았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참았다고요. 미숙이 행복하게 사는 걸 옆에서 지켜봤다고, 자기 남자였던 사람이랑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죽인 거냐고요. 창호가 언니를 사랑했다면서, 그런데 왜요? 순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호가 변심했다고요. 반년 전쯤이었다고 했어요.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미숙한테 다 고백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둘 사이도 재산 넘긴 것도 전부 다요. 미숙한테 말하고 용서를 빌겠다고요. 순이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40년 전에도 자신을 버리더니 또 자신을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미숙은 서재에서 발견한 편지가 떠올랐어요. 그 편지의 의미가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순이가 물었어요. 창호가 미숙한테 고백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냐고요. 재산 횡령으로 고소당하겠지, 감옥 가겠지요. 4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마지막엔 범죄자로 끝나는 거라고요. 그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미숙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냐고 물었어요. 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창호가 먼저 배신했다고요. 40년 전에도 지금도요. 항상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았다고 했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런 남자를 자기는 아직도 사랑했다는 거라고요. 면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 자신이 몰랐던 40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언니는 무엇을 품고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동생에게 빼앗긴 아픔. 평생 혼자 살아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결국 복수로 끝나버린 인생.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은 정말 몰랐다고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고, 미숙 잘못 아니라고요. 미숙은 그냥 선 봐서 결혼한 거고 행복하게 산 것뿐이라고요. 미숙이 물었어요. 그럼 왜? 라고요. 순이가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게 싫었다고요.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순이가 면회실을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미숙아, 나 후회 안 해. 순이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다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끝냈다고요. 너도 이제 내 인생 살라고 했어요. 문이 닫히고 순이가 사라졌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미숙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들 준혁과 딸 수빈이 함께 있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40년 불륜, 독살, 80억 재산 탈취. 자극적인 제목들이 뉴스를 도배했어요. 피고인석에 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법정을 둘러보다가 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강순이는 피해자 박창호에게 3년에 걸쳐 디곡신 성분의 약물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다고요. 또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됐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 해외 직구 사이트의 약품 구매 기록, 가사도우미 말순의 증언 녹취록, 위조된 서류의 필적 감정 결과, 회사 CCTV 영상. 증거가 나올 때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은 그 소리들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언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말순이 증인석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식에 약을 넣는 걸 봤다고요. 5년쯤 전이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봤다고 했어요. 순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그렇다면 지금 증언도 압박에 의한 것일 수 있지 않냐고 했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양심에 따라 증언하는 거라고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어요. 재판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증인들이 오고 증거가 검토되고 변론이 이어졌어요. 미숙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이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 순서가 됐습니다. 판사가 순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어요. 순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40년을 기다렸다고요? 순이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40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다고요. 약혼까지 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그 사람이 자기 동생과 결혼하는 걸 지켜봐야 했다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봤다고 했어요. 순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자신은 그냥 자기 인생을 되찾고 싶었다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자기 것이었던 재산, 자기 것이었어야 할 인생. 그걸 되찾으려고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순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자신은 자기 방식대로 살았고 자기 방식대로 끝냈다고요. 순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강순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요. 또한 위조된 서류에 의한 재산 이전은 전부 무효로 판결한다고 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이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속보를 내보내려는 거였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기징역. 언니가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겼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졌다고 해야 할까요? 미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나가고 있었어요. 미숙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사라졌어요. 법정을 나온 미숙은 계단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이 한쪽에서, 수빈이 다른 쪽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미숙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이긴 건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원수를 갚은 건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순이는 범죄자가 됐고 창호는 이미 죽었고 남은 건 무엇일까요? 폐허가 된 40년의 세월뿐이었습니다. 수빈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이모 편만 들어서 엄마 말 안 믿어서요. 수빈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모가 자신한테 잘해준 건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믿고 싶었다고 이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수빈이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결국 이모가 아빠를 죽인 거라고 엄마를 40년 동안 속인 거라고요. 수빈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미숙은 딸을 꼭 안았어요. 이모가 너한테 잘해준 건 사실이라고 내가 이모를 믿은 건 당연한 거라고요. 미숙이 딸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준혁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시자고 오늘은 푹 쉬셔야 한다고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미숙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창호에 유골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미숙은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끝까지 거짓말쟁이였다고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진실을 말 안 했다고요. 언니랑 약혼했던 것도, 자신을 속이고 결혼한 것도, 다시 언니 만난 것도요.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요. 당신이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그립다고요. 미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미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납골당을 나온 미숙은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낯익은 곳에 도착해 있었어요. 순이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앞이었습니다. 미숙은 멈춰 서서 교도소를 바라봤어요. 높은 담장 너머 어딘가에 언니가 있겠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걸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면회를 갈까 말까? 순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참을 서 있다가 미숙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면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니,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미숙이 돌아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이제 남이야. 미숙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 담장 뒤에 있을 언니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도 잃고 언니도 잃었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숙은 알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요. 그게 살아남은 사람의 몫이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창호와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전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떠나야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짐을 정리하는데 오래된 앨범이 나왔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호와 순이가 함께 찍은 사진. 영원히 함께라고 적힌 그 사진이요. 미숙은 잠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에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담담했어요.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사진을 불꽃 위에 가져다 댔어요. 사진이 타들어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검게 변하며 재가 됐어요. 미숙은 그 재를 쓰레기통에 털어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새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노을이 잘 보였어요. 미숙은 거기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는 게 일과가 됐어요. 아들 준혁은 회사를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어요. 사회공헌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건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했어요. 미숙은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 수빈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서먹했던 모녀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이 모녀를 다시 이어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창호의 기일이 돌아왔어요. 미숙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1년이 지났다고 참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랑 40년 그게 전부 거짓이었어도 내 인생은 내 거였다고요. 아이들 낳고 키운 것도 웃고 울었던 것도 전부 내 인생이라고요.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기도 자기 인생 살겠다고 잘 있으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고 미숙의 손이 멈췄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미숙은 편지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읽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떤 말이 적혀 있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미숙은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도 잃고 언니도 잃었지만 아이들이 곁에 있어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게 삶이겠죠.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투성이어도 그래도 계속되는 것. 미숙은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숙의 얼굴에 담담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내일도 해는 뜨겠죠. 그리고 미숙은 그 해를 맞이할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삶을. 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불편한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